이탈리아가 르네상스의 대표주자로 남부 르네상스라고 불리는다면 비슷한 시기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북부 르네상스가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다빈치의 모나리자가 남부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여자 주인공이라면 북부 르네상스의 여주인공은 베르메르의 진주기고를 한 소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르네상스 하면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이해하다 보니 다소 네덜란드의 북부 르네상스에 대해서는 생소했던 편이죠. 안녕하세요. 어려운 미술을 쉽고 재미나게 풀어드리는 레차트의 대원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북부 르네상스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특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이탈리아 중심의 남 르네상스가 북유럽으로 퍼져가면서 나타난 북 르네상스는 그 주된 영향을 이탈리아에서 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잘 느끼지 못했던 북 르네상스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이상, 비례, 신화적 장면, 이론, 균형 등을 중시했다면 북유럽은 사실주의, 시민과 농민, 불규칙 등의 특징이 존재합니다. 또한 북 르네상스는 판화 예술도 꽃피우기 시작합니다. 우선 특이한 점 중 먼저 떠오르는 것 중 하나는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한 북 르네상스 작품들은 유독 사실주의적인 정물화와 실내를 그린 초상화가 많은데요. 특히 많은 작품들이 유독 그림 속에 커튼이 등장하는 것을 아셨나요? 이유는 156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개신교 극단주의 단체들에 의해 교회의 다양한 성화는 예수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 탄핵하며 작품들을 커튼으로 가리려 합니다. 즉 대중에게 보여주지 않으려 했던 거죠. 이때부터 어느덧 화가들은 표현하려는 무언가에 커튼을 등장하는 문화가 생기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말 수많은 그림에 커튼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시작은 불미스러운 이유였지만 북 르네상스 화가들은 이런 점을 좀 더 창의적으로 자신들의 그림에 적용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이렇게 커튼이 그림의 중요한 구도 요소이자 새로운 신비로운 내용을 암묵적으로 제시하는 장점을 지닌다고 여긴 것이죠. 사람들은 커튼의 일부가 가려진 그림을 보며 커튼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 궁금해하죠. 그리고 그림 속의 주인공에 좀 더 몰입할 수 있는 일종의 장치라고 여기게 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당시 네덜란드가 아시아와의 무역을 통해 엄청난 부를 얻으며 미술도 엄청 활성화됩니다. 이때 네덜란드 화가들은 무려 1년에 7만 점씩의 그림을 생산했다고 전해집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림 속에 커튼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시킨 화가는 바로 렘브란트였습니다. Also Rembrandt was the first to paint the frame, complete with curtain, right into the picture. So the exterior curtain now becomes a motif. 이 방법은 눈을 속이는 착시 효과를 주게 됩니다. 이런 새로운 방식의 그림을 그리게 되면서 보는 관람객들에게 그림을 보는 방법도 다르게 하고 더 많은 궁금증과 스토리텔링이 가능하게 된 거죠. 다음은 유화의 등장인데요. 북 르네상스의 위대한 업적 중 하나가 유화의 발명입니다. 당시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주로 템페라로 그림을 그린 반면 북유럽에서는 유화 물감을 적극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화가가 바로 얀 반 에이크였습니다. 얀 반 에이크는 유화 기법을 터득함으로써 유화의 장점을 잘 활용하여 좀 더 정밀하게 채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유화는 템페라에 비해 건조 속도가 느려 색을 혼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로 인해 매우 정밀하고 사실적인 묘사가 가능한 사실주의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또한 명암의 변화를 통한 입체 효과인 대기 원근법을 탁월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흥미로운 이야기는 바로 북 르네상스의 달리라고 할 수 있는 히에로니모스 보쉬의 이상한 그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 르네상스의 다빈치가 모나리자를 완성하고 미켈란젤로가 시스틴 성당을 장식하여 인류의 영광을 표현하는 동안 북 르네상스 화가 히에로니모스 보쉬와 같은 특이한 화가는 그 정반대를 그려냅니다. 마치 초현실주의 화가 살바도르 달리를 연상하게 하는데요. 이 네덜란드 화가는 기괴하고 말도 안 되는 생명체로 가득 찬 악몽 같은 지옥의 풍경을 그려냈습니다. 그런데 이 화가는 왜 이렇게 충격적인 그림을 그렸을까요? 이 생명체들은 그만의 생생한 상상의 산물일까요? 아니면 그가 강렬하고 무서운 환각에 시달리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표현하였을까요? 자, 히에로니모스 보쉬의 이상하고 뭔가 불안한 작품 뒤에 숨겨진 비밀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보쉬에 대해선 알려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초상화에서도 느끼시겠지만
이 그림은 그의 사망 후 30년이 되어서 그려진 것인데요. 그는 후기 기독교의 깊은 종교적 불안의 시대에 자랐습니다. 그 시대의 죄, 죽음, 악마에 대한 생각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악마의 세력이 사람들 사이에 살고 있다는 진정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유럽 마녀 사냥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두려움은 그 후 몇 세기 동안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사회 환경이 보쉬가 기괴한 그림을 그리는데 큰 영향을 주었던 거죠. 당시의 극단적인 기독교관이 죄와 형벌에 대한 집착으로 그에게도 깊은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합니다. 그의 가장 잘 알려진 세속적 기쁨의 정원부터 보겠습니다. 세 가지의 특이한 장면을 묘사한 세 개의 패널로 구성된 3부작입니다. 여기 왼쪽의 첫 번째는 아담과 이브의 성경 이야기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리고 동물들이 보이는데요. 코끼리나 기린들이 그려집니다. 그 바로 아래에는 기이한 이족보행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개구리 입모양을 한 새가 웅덩이에서 나오는 두꺼비를 먹고 있는 장면이 보입니다. 게다가 웅덩이에는 머리가 여러 개 달린 무시무시한 파충류도 나옵니다. 이 아름다운 낙원에서도 이미 공포를 예견하는 불화감이 보이는 거죠. 중간 패널에는 정원에서 수백 명의 벌거벗은 채 노는 사람들이 그려진 비성경적인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 전반적으로 이상한 유기적 구조물들이 배경을 지배하며 마치 초자연적인 느낌을 줍니다. 디테일 수준이 놀라운 이 그림의 하이라이트는 거대한 알 속으로 기어나오는 사람들, 다리가 여러 개인 춤추는 부엉이, 그리고 귀여운 고양이를 닮은 유니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인간의 7대 죄악 중 정욕과 폭식 등 두 가지 죄악을 상징합니다. 마지막 패널은 온갖 종류의 기이하고 끔찍한 형벌이 있는 혼란스러운 지옥입니다. 아랫부분에는 수녀복을 입은 돼지가 있고요. 이것은 바로 악마와 계약을 맺도록 누군가를 구하려는 상징입니다. 이 새 악마는 무력한 희생자를 먹어치운 다음 아래의 웅덩이로 배설을 합니다. 또한 누군가의 등에 음악을 문신하는 것도 보입니다. 만약 이 그림에 실제로 음악을 넣으면 어떨까요? 중앙에는 짧고 통통한 다리에 트리맨이 그려져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얼굴이 작가의 자화상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작품에 대한 많은 해석이 있는데요. 모든 장면에는 고유한 신학적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많은 장면 중 하나만 해독하는데도 수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해석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정욕과 육체적 쾌락 추구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보쉬의 작품들에는 보기에 불편한 장면들이 끊임없이 등장하는데요. 그의 수많은 작품들은 종교적인 그의 믿음과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가장 중심적으로 다루는 당시의 7가지 죄는 무엇이고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분노, 부러움, 탐욕, 폭식과 과음, 게으름, 성욕, 그리고 오만과 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악한 습성을 기독교식 관점에서 규정지은 것입니다. 죄, 죽음, 형벌에 대한 두려움은 보쉬의 많은 그림의 주제입니다. 여기에는 그가 성경에 나오는 묵시록을 설명하는 마지막 심판을 또 다른 3부작에 포함시킵니다. 여기에는 작은 도깨비들과 거대한 잡종 조류인간과 같은 비성경적인 요소도 많이 나타납니다. 흥미로운 것은 보쉬의 이 생생한 상상의 그림은 현대미술의 대표적인 작가 살바도르 달리의 그림과 명확하게 겹치는 느낌입니다. 달리의 초현실주의 작품들은 이미 수백 년 전에 보쉬에 의해 표현되었던 거죠. 자, 원본 성경 본문에는 전갈침을 가진 거대한 인간 머리에 메뚜기가 보이시죠? 보쉬는 그가 그리는 장면마다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장면을 계속 그렸습니다.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그 중 하나는 이전에 본 나무 인간인데요. 하지만 보쉬는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영감을 얻었을까요? 많은 추측이 있지만 대중적인 이론은 그가 심각한 환각에 시달렸다는 주장입니다. 보쉬의 많은 작품들은 성 안토니에 대한 것인데요. 그는 4세기경 이집트 사막에 살았던 은둔 수도사였습니다. 기독교 전설에 따르면 그는 종종 악마에게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이 성 안토니오의 유혹은 보쉬의 특유 스타일 작품입니다. 푹신한 귀를 가진 치킨 악마가 아이스 스케이팅을 하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소문에 의하면 이 가련한 성자의 악마로부터의 시련을 나타낸 것이라고도 합니다. 보쉬는 이 외에도
두 장의 성 안토니 관련 작품들이 있는데요. 다른 성자들에 비해 이 작품들에 나오는 성 안토니의 세부 묘사는 월등하다는 평가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문화적이나 종교적인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도대체 왜 보시는 이런 끔찍한 상황들을 그렸을까요? 흥미로운 건 당시 의혹의 질병에 대한 소문이 떠돌았는데요. 바로 성 안토니의 불이라는 병이었습니다. 이 병은 주로 호밀에 생기는 검은 곰팡이를 먹게 되면 장, 궤양, 경련, 고열과 팔다리 마비는 물론 사망까지도 불러일으키는 독성 질병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 또 다른 특이한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건 바로 엄청난 공포감과 압도적인 환각 증세가 몇 시간씩 지속되는 그런 증세입니다. 당시 그들은 중세에 걸쳐 기록된 많은 춤추는 전염병이라고 불리는 이 병에 배후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합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마을 전체가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밤낮으로 춤을 추는 과격한 행동을 보입니다. 심지어 일부는 지쳐 쓰러져 죽었다라고도 기록합니다. 20세기 중반에 와서야 연구진에 의해 밝혀진 것은 검은 곰팡이가 오염된 호밀을 오븐에서 구울 때 대표적인 마약 성분인 LSD 형태로 변한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쉬가 실제로 성 안토니의 불을 알았고 그런 자신의 무서운 환각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렸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마 보쉬가 성 안토니오를 그토록 많이 그린 것은 성자가 그의 쇠약한 질병을 치료해 주기를 바라는 일종의 헌신적인 기도였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이런 꽤나 흥미로운 추측들이 히네니무스 보쉬의 그림에 자주 나타나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누구도 정확한 사실을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가 중세 르네상스 시대의 상황과 작가의 그림을 분석하는 것은 제 자신도 무척이나 흥미로운데요. 여러분들도 즐거우셨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